안녕하세요. 정치개혁의 임윤선입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의 후폭풍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 발의, 배임죄 폐지 추진 등의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에 대한 검찰의 조작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전에 나섭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배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장동 사건의 최고의 전문가죠.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정치대학 일교시 김경률 회계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더 고맙죠.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핵심입니다. 사실 지난 열흘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저희가 이 질문을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독자적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지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아무도 원치 않는 결론이라고 말하는 결론에 도달했느냐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외압 정황 공방의 진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헷갈릴 필요는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방파,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양은이파? 이런 애들이 같이 일을 벌인 거예요. 서방파, 양은이파. 예. 그런데 서로, 범죄 현장에 같이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양은이가 찔렀어요. 서방파애가 찔렀어요.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과 법무부 간의 핑퐁, 노만석과 또 누구죠? 정성호 간의 핑퐁, 이거 우린 관심 없다. 그냥 니들끼리 니들 선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한 통속인, 둘 다 공범이 아니라 둘 다 주범인 그런 사건이다. 저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지들이 정성호가 노만석한테 뭐라고 했다는 둥, 차관이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는 둥, 저는 전혀 관심 없고 니들끼리 법정에서 판단해라. 제가 봐서는 셋 다 주로 이진수, 정성호, 노만석 다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죠. 무슨 죄명으로 혹시? 저는 이분들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항소포기니까 일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나와요.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몇 천억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번 특검이 이건 다른 죄긴 하지만 김건희 전 여사의 오빠를 어떤 죄로 기소했는지 아십니까? 구속영장 청구했는지? 제가 구속영장 청구도 알고 하지만 이제 제 몫은 기억은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삶이 코미디입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은 물론 우리가 그 7,800억 원 다 환수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 최소한 늘릴 수만큼 늘린 거겠죠. 그러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길 바랬는데 그 노력을 그냥 다 손을 놔버리고서는 남은 국고손실이랍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항소포기로 현재 추진 보전 중인 2,070억 원 중에서 이 1,642억 원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졌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은 많아봤자 500원이. 이것도 이제 항소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이 또 열심히 다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장동 일당은 500억 원 미만의 추징금만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중에서 이제 놔목 변호사의 발빠른 움직임이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미 재산 다 내놨더라고요. 빨리빨리 내놓고 빨리 처분하려고요. 민사소송을 대비하고 있나 봐요. 근데 죄송한데 이게 민사로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좀 나름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판결문은 입수했습니다만 그 부분 읽지 못했는데 너무 길어서 내일 좀 읽게 될 것 같습니다. 700페이지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냐면 민사에서 회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추징키로 한다, 추징토록 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500억조차도 아주 힘들게 추징한 것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조차 지금 상황에서는 상한이 돼버린 입장에서는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민사로 남욱 변호사도 조금은 며칠 있다 하지 참 했다. 가압류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얼렁,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제 법조인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왜 민사로 하기가 힘드냐라고 하면, 일단
재산 찾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검사니까 강제 수사 등을 통해서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재산 등을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차명을 한 것도 알아낼 수 있고 법인에 한 것도 법률에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서 법인 명의인 것도 할 수가 있고 제3자 명의라도 만약에 범죄 수익과 관련이 된 거라면 제3자 명의여도 할 수 있는 건데 민사로는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제3자 것은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를 유관기관의 자료들을 일반 원고들이 민사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증인들 어떻게 불러낼 거예요. 형사니까 구인명령자 내고 검찰이 소환장 내고 하니까 오지만 일반 원고들이 와주세요. 그럼 그 증인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증할 방법이. 압류할 재산 찾는 것도 방법이 없는 거고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입장에서 전 이제 항상 저희도 뭐 고발연대다 하면서 고발도 많이 했지만 특히 민사 쪽 이쪽은 껄끄러웠던 게 인지대. 맞습니다. 인지대도 그거 최소 몇 억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느냐. 맞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늘 그다음에 형사소송 결과 보고합시다라고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형사소송이 이렇게 나왔으니 민사재판부도 지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씨 그럼 이거 내가 다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이제 한 영원이 돼버렸으니까 다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민사소송에 대비하는 양 재산을 지금 어딘가에 다 흩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만배 씨에게만 딱 추징을 명했단 말이에요. 428억 원. 근데 검찰이 그간 동결했던 재산이 총 가족명의 등등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니까 가족명의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사는 불가능합니다. 가족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약 1,300억 원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28억을 빼면은 나머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표현 김만배가 만수르가 돼버렸다라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수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최근에 한 며칠간의 이렇게 일 진행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이 사건이 맨 처음에 불거졌던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그때는 뭐였었냐면 다 문제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검찰도 소극적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파헤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깨작깨작 하느니 제가 다룰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지극히 한정적이거든요. 뭐 공개된 정보만 제가 그나마 볼 수 있으니까 검찰들이 어련히 하겠거니 하고서 했다가 이제는 다시 내가 또 해야 될 때다 하면서 이 사건 하나 그리고 발언 하나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쭉쭉 나와요. 그게 이 뜻이었구나. 그러면 저는 김만배가 만수르가 됐다. 그리고 이제 전체 총 환수 규모 7,800억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총 수익 규모를 총 이익 규모를 2조 원 안팎으로 보거든요. 이게 7,800억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총 이익은 대장동의 총 이익 규모는 2조에 육박하되 정확히는 이제 검사들 이런 공소장을 보면 1조 5천으로 보되 이 김만배가 의사결정한 내역들 이것을 추려서 7,800억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나머지 1조 5천 중에 7,800억이 아닌 7,200억은 누구 거냐 하면 이것도 정말 이상해요. 소위 말하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대동고 인맥. 여러분 대장동하고 대동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7,200억을 맡은 여러 시행시공사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중에 상당 부분이 대동고 인맥이거든요. 대동고 인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떠오른 김에 말하자면 송영길. 이재명이 아주 그 고단한 시절에 본인의 지역구를 5선 지역구를 떠넘긴 송영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대동고 인맥. 맨 처음에 떠오른 우리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대동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이제 수사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뭐 어떻게 보면 세간의 의혹일 수준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실제는 2조다. 그러니까 7,800억 원보다
불법한 이익의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란 말씀이시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장동의 이익 규모는 1조 5천 정도 된다.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네, 공소장에서. 사실 시행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허투루 쓰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2조가량 된다는 뭐 그 내용 포기하더라도 총 지금 이익 규모를 발생한 이익 규모, 지금 대장동 사업이 이미 10년이 됐으니까 확정된 이익 규모가 1조 5천이고 그 중에 범죄 수익으로 그 특정 지은 게 검찰에선 7,800억. 제가 봤을 땐, 제 시각으로 봤을 땐 좁혀서 7,800억인데 그거에서 완전히 뭐 10분의 1도 아니잖아요. 네, 10분의 1도 아닌 500억 규모만 남긴 5%입니다, 거잖아요. 5%. 예. 5%밖에 지금 2조도 아니고 7,800억을 추징을 했는데 지금 500억도 안 남아버렸다라는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500억이라고 하면 예. 이런 표현 어떻게 거친 표현입니다만 껌값이죠, 김만배에겐. 충분히 대장동의 매출 규모가 얼마냐면요. 매출 규모 좁히고 하더라도 4조 원이에요. 4조 원.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무슨 법률 대행 수수료다 무슨 수수료다 할 때 이게 1% 3%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4조 중에 500억이 얼마? 네, 1%잖아요. 와, 껌까지. 껌값이죠. 그러니까 500억 줄게. 야, 이거 뭐 변호사 수수료만도 못하네.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8년인가요? 뭐 또 깎일 수도 있지만 좀 쉬었다 오지 학교 가서 뭐 이런 수준이라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강하게 주장하던데 과연 이와 같은 딜에서 전 이거 딜이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는 딜이라고 보는데 왜요? 이 딜에 있어서 어떤 게 개입되었겠냐.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주장입니다. 뭐 저는 이제 범출적 책임을 좀 피하고 싶어서 김만배의 협박이 있지 않았겠냐. 네. 협박이 네.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요? 저는요. 어떤 특정 한 지점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예. 뭐냐면 김만배 일당이라고 한다라면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여러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일당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쟁점에서만 다 뭐냐면 예를 들어 3대 7, 4대 6, 2대 8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에서 1대 9로 나누는 곳이 있어요. 9명이 일치한 의견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 한 네. 명만 빼고 모든 사람 한 명만 빼고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 네. 천화동 1인의 주인이 누구냐. 예. 예. 여러분 천화동인 1호 아시죠?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는데 약 배당금만 1,200억을 200억. 받은 그 주식회사입니다. 그게 김만배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법률상 김만배이죠. 예. 그리고 오직 김만배만 내 거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남의 거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주장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네네. 정리할게요. 저 이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네, 정리하면서 네네네. 가져올-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있는데 그게 배당금이 1,200억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습니다. 그 예. 천화동의 그 주주가 지금까지 일대 주주가 김만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견상 김만배 주인으로 되어 있고 김만배가 1,200억 원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나머지 사람들이 김만배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게 김만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녹취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 나오냐면 녹취록에선 그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분. 네. 네. 그리고 그 재판 증언 과정에서는 특히 유동규 남욱 같은 경우에 남욱은 제가 알기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엘모 씨를 딱 특정했었고요. 네. 엘모. 네, 엘모 씨를 딱 특정했었고 예. 유동규 씨는 일관되게 이건 엘모 씨 거다. 엘모 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모 씨로. 검찰 단계에서.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재판 와. 증언 과정에서도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욱 씨는 최근에 약간 변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디테일은 지금 세 가지죠. 녹취록,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의 이런 뭐랄까요? 진술. 네, 진술들,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이런 것들 중에서 김만배라고 하는 주장은 김만배 1인만 주장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거다. 네, 그분 그리고 정리하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이재명 혹은 이재명 외, 이재명 포함 이재명 외, 남욱 씨도 이재명.
이름을 이야기해버리네. 이재명. 아우, 전혀 몰랐는데 이재명이 붙였네. 그리고 네, 이재명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요즘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예. 오늘 좀 그래픽이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천화동인 1호의 2019년, 2020년 장부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1,200억 원을 배당된 이후에 예, 장부를요? 네,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작된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와, 경로로 가지고 진짜요? 있습니다. 진짜 장부를? 지금 예, 예. 일당 중에 한 명의 예.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건 제가 여러 경로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예. 이게 합법적인 정보냐 했더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당 중에 거론되고 있는 한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 과정, 그 과정에 뭐라고 하나요? 이 자료, 예. 우리 회계사들은 조서라고 하는데 그것들 중에 일부를 그 당사자가 카피해온 그것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고 예. 맨 처음에 사실 이 정도 자료 되길래 예. 회계사로서도 숫자가 막 이렇게 다 진술로 되어져 있길래 제가 이걸 실제 회계 프로그램 장부를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똑같더라고요. 도전 예.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이틀 밤 새우면서 입력했어요. 실제로. 예, 예. 왜냐하면 그래야 더 잘 보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한번 그래픽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지금 한 그 화면이 나갈 텐데 보이실 텐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복리후생비 개정의 개정별 원장이에요. 네네네. 개정별 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1년 동안 다 쓴 거. 가계부나 네. 뭐에 뭐 썼어요? 식대. 식대. 네. 예를 들어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가고 복리후생비다 하면은 뭐 무슨 식당 A 식당 얼마 몇 월 며칠 뭐 얼마 하는데 딱 한 건이에요. 딱 한 건. 네. 2019년 동안 딱 한 건. 얼마죠? 8,500원 그거 한 건이에요. 없어요. 야, 이것만 그러고 다른 건 그러지 않냐. 제가 왜 이 하나만 보여드리냐면 이게 특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1년 동안 쓴 거예요. 1년 동안 밥값으로 딱 8,500원 하나만 썼어요. 야, 그럼 김만배가 좀 검소하거나 아니에요. 응? 다른 거 화천대유라든가 천화동인 2호라든가 천화동인 3호라든가 다 돈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짧게 뭐 시간이 길지만은 않으니까 이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사업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4조짜리 사업이고 시행사업이 여러분 돈을 뭘 쓰겠어요. 밥값 쓰고 술값 쓰죠. 네, 네. 접대비죠. 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웬만큼의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상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지주작업하고 시행사업의 전부가 지주작업, 땅을 어떻게 사들이느냐, 그 다음에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이 과정에서 밥과수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더라도 인정을 해줘요, 세무서에서. 그래. 경비 처리해주죠. 200만 원, 300만 원 쓸 수 있지, 1200만 원? 그래, 쓸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500원만. 네. 이게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도도 그렇고 복리후생비 개정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다른 유사한 개정들이 다 그래요. 이 말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건 김만배 돈이 아닐 수 있다. 더군다나 유동규, 남욱두 등이 그렇게 이야기한 한에 있어서는 이건 제가 봐서는 절대 김만배 돈일 수 없다. 왜? 돈을 안 썼으니까? 안 썼으니까.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5년 동안은 거의 안 봤어요. 지난 3년이구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천화동인 1호 말고 2호, 3호, 4호 등은 복리후생비 등이 사용 내역이 있나요? 화천대유 이런 곳에서 쓰죠. 많이 써요? 쓰죠. 예. 오직 천화동인만은 1호만. 1호만은 네. 돈을 안 쓰고 쟁여놨다. 네네. 그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이제 뭐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법인카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러 개가 있어서 주로 쓰는 법인카드가 딴 것일 수는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예. 그럴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오늘 제가 이건 네. 숨겨왔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난 3년 동안 지난 대통령이 이거 3년이었으니까 3년 동안 안 봤다가 최근에 다시 보면서 한 건데 천화동인 1호의 장부를 보면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어요. 예. 밥값, 술값 이런 건 전혀 안 썼는데 대여금의 형태. 대여금으로는 수십억, 수억들이 계속 나가요. 누군가에게 뭐 50억씩 약조하고 몇십억씩 네. 약정한 네, 것들이 네, 네, 많은데 그걸 거기서 다 대여금 천화동인 처리했다는 1호에서 거구나. 나가요. 네. 그런데
밥값 술값은 안 나가. 그러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 회계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추정해보고 추리해보고 해보자고요. 뭐냐면 10억, 50억, 20억, 30억은 딱딱딱딱 맞춰서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 전주의 요구에 의해서 나간 돈일 수 있다. 야, 김만배에게, 야, 나 어떤 돈이 필요하니까, 선거 때이니까 누구에게 송금해다오, 누구에게 보내다오. 이런 것일 수 있고. 그럼 맡겨놓은 돈 곶감 빼먹듯이 누가 부탁을 하면은 그때는 보내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물론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밥값 술값. 김만배가 그때 소위 말하는 8,500억 쓰고 얼마나 놀랬을까. 어이구, 실수도 있고 그래서 내 원래 이 카드 아닌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쓰고. 딱 한 건이에요. 8,500원. 기름값도 안 쓰고. 어이구, 내가 감히. 뭐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로 쓰는 카드가 2535 뭐 다른 것일 수 있다, 일 수 있지만 이 돈은 유독 안 썼다는 사실과 남들은 다 그게 이분 게 아니에요. 실주인은 따로 있어요. 라는 사실관계들 모두 합쳐지면 일치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시행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이익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좀 이런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얼마냐면 여기에서 배당을 1,000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수입이 1,000억이 발생했는데 비용으로 국세청에서는 뭐 100억, 200억이 비용으로 나가더라도 그렇죠. 이익률이 얼마가 되면 80%, 70%가 되거든요. 90%? 일부러 비용 써요. 어떻게든 그렇죠. 써요. 그리고 이게 요즘 국세청의 어떤 사무라고 하는 건 일일이 장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전체적으로 걸러진단 말입니다. 이익률이 80%, 90%면 컴퓨터도 안 보죠. 뭐하러 봐요. 네. 계속 수학 점수 96점, 뭐 97점, 98점 맞는 애 오늘 전반에 수업에 출석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거 안 보죠. 김경률 같이 막 수학 점수 100점 만점에 12점, 5점, 7점 이러면 야, 애 정말 학교에 나오는 애냐? 응? 누가 대리 출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의심하고 그런 합리적인 거지. 서로 이민선 변호사님은 출석 안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아플 수 있고 애는 자율학습해도 되는데 김경률은 학교에 안 왔다면 애는 당장 갔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여러 개 천화동 2호, 3호, 4호는 쓰고서 화천대유는 돈을 쓰되 예. 천화동인 1호만 깜빡해서 그럴 리는 없다. 전무하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해 봅니다. 지금 유일하게 1대9로 갈린 부분 김만배 만 오직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김만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백업하는 증거가 참 없거든요. 왜 돈을 안 써?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일부러 보면 대출 받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어떻게든 이익률 그렇죠. 낮추려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밥 좀 먹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오늘 김만배가 야 오늘은 뭐 좋은 플라자 호텔 간다? 네. 그래서 78만 원 이렇게 쓰고서도 올리면 절대 뭐라고 안 하죠. 그럴 수 있지, 시행업자가. 그렇죠. 그런데 8,500원만 썼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김만배 협박설이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1,200억 원을 가지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 밝히겠다라는 식의 협박이 있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만배로서는 지금이 아니면 윤석열 정부 3년을 정말 인동초처럼 버텼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 모른 채 해버리면 난 끝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협박했을 수 있다. 충분히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개연성이 있다. 자꾸 전 한동훈 대표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주장의 출처는 한동훈 대표임을 밝혀드립니다. 인용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회 여사님은. 그런데 그렇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선 그렇게 막 이 판결이 나왔어도 엄청 기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형은 형대로 살고 어차피 그 돈은 추진 안 당했지만 그거 어차피 내 돈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막 반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홧김에 돈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예. 자꾸 저는 이제 사건의 개요가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임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만배는
이 대장동이 언제부터 개입한지 아세요? 저 몰라요. 이게 조금 제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 김만배는 대장동에 1945년 8월 14일 날 발을 담궜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이 1945년 8월 15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네. 김만배는 독립운동을 1945년 8월 14일부터 한 사람이에요. 대장동이 예. 대략 10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사건이거든요. 이걸 질질 끌어온 사람은 핵심은 남욱이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김만배는 들어와요. 막판에. 구세주처럼 남욱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예. 뭐냐면 이게 전 계속 남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예. 뭐라고 하냐면 예. 대장동은 성남시가 다 이뤄냈다라고 해요. 본인이 쓴 어떤 보고서인가. 네네네. 그렇죠. 저도 페북에서 예, 예, 회계사님 폐결 보고서에 뭐라고 하냐면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퀄 성남시입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작업과 인허가를 모두 다 원활하게 해왔다. 해줬다. 맞아요. 예. 이 시점하고 김만배가 들어온 시점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고요. 김만배가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냐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11월 14일 엊그저께는 날짜 기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만배 수사받던 남욱에게 이재명이 넌 빠지라고 했다. 1945년 8월 14일 날 김만배가 김구, 이승만 여러 가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여운형들 다 모아놓고 너희 빠져. 내 혼자 수훈을 가질 거야. 네, 연합국이 안 들어온대. 예. 너희들 있으면 실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처음에는 네. 2014년 12월 초.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네. 대장동 사업을 정말 딱 이제 시작해. 네, 시작해. 그리고 정말 아까 이상경 차관이 말한 대로 고속도로 깔아준 대로 딱 시작하기 직전에 네. 김만배가 남욱에게 뭐라고 했다라고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제가 알기로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쌍따옴표로 이재명 시장이 남욱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김구, 이승만 맞아. 너희들 빠져. 내가 들어와야만 내가 8월 15일 날 내일 이렇게 대한민국이 딱 상륙하고 그래야만 연합국이 진주해준단다. 딱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여러분 김만배 하는데 김만배는 제가 좀 거칠게 말하면 한 일이 없어요.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김만배의 별명이 뭐냐면 이제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김만배 사실상 본인 지분이 그 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남의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김혜기 사님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의 말을 인용 중인지인데요. 그 1250억 그 배당금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으로 온전히 주장할 수가 없는 산이다. 나중에 거의 입만 얹고 손가락만 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만배는 정말 누군가가 꽂아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김일성은 소련에서 꽂아줬다. 젊은 청년, 역사적 논쟁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아바타처럼 앉혀놨다. 그렇죠. 김만배를 꽂아 넣어버린 아바타로. 거죠. 그때 그 시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감독 홍명보를 갖다 꽂아도 되고, 김경유를 갖다 꽂더라도 그건 누구나 다, 여러분, 그 남욱이 대장동에서 한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동기라고 하셨나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10년 내내 그곳에 올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힘든 일이긴 해요. 진짜 지지부진하고 미래를 날 수 없고 돈은 돈대로 그냥 계속 들어가고. 그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친놈 마냥 하는 거죠. 그 제정신이 못 하는 건데 남욱은 그렇지만 김만배가 한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는 그래서 김만배 이건 꽂았다. 누군가가 꽂았다. 아바타로. 네, 꽂았다. 그리고 그 지분이 저수지 어딘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와라고 김경률 김만배가 한 일이 회계사님이 없어요, 사실은.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저희가 또 이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또 이 얘기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삼성과 여러 예. 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450조를 투자하겠다는 등의 발표를 한 거에 때문에 이제 오늘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소폭 네. 올랐던데요. 주초 대비 소폭 올랐던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재명 노믹스, 이재명의 어떤 경제 철학이라면 철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한번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작년에 신규 투자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신규 투자액 변호사님 11조 원이었습니다. 11조 원. 2024년 연간에 신규 투자액. 저희들이 오늘은 짧게 얘기할게요. 자질구레한 얘기는 안 하고. 4, 5년 동안의 투자액을 4, 5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투자 11조 원인데 450조 2024년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예. 미국에 건너가서 8월 25일 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예. 제가 봐서 거의 우리나라 행정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죠. 거기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약속한 게 62조예요. 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래서 그때도 페북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거 만약에 삼성이 미국에 62조를 투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예. 연간 투자한 금액이 11조 원인데 62조를 미국에 투자하자면 6년 동안 고스란히 모든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여력을 갖다 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62조 투자가 지금 사실 말이 62조지 삼성만 62조 약속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3,500억 불이니까 약 500조가량 투자를 해야 되죠. 삼성이 여러분 500조 투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에 500조 투자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에 있는 투자 설비들을 뜯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이 비유는 맞아요.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어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정말 웃기고 한편으로 슬프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다 재벌그룹 오너들 모아놓고 하나씩 지금 다 한번 불러봐 해서 한 게 이재용이 450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정의선이 125조를 투자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1조인데 어떻게 450조가 투자가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노정태 작가님 오셨으니까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삼성전자. 이때의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저기 태국 지사, 삼성전자 저기 아프리카, 삼성전자 유럽, 삼성전자 영국 다 합해서 324조예요. 무슨 수로 450조를. 그런데 무슨 수로? 예. 네. 그 정도의 땅도 없을 것 같은. 그렇죠. 삼성전자 연결 기준이라 하면 이때는 뭐냐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회사들도 다 전 세계 자회사 다 포함했을 때 그러면 500조가 나오거든요. 이재용 회장은 정치인도 아닌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공허한 무슨 경매 입찰처럼 서로 11조요, 30조요, 50조요, 60조요, 450조까지 네. 올라오는 이런 공허한 외침을 왜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끌어들였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지금 김용범이라든가 김정관 이런 사람들이 구슬렸겠죠. 괜찮아. 이야기해. 더 세게. 네. 더 저는 세게. 이게 이재명 노믹스의 실체이다. 공갈빵이다.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겠어요? 이거 현실화되려면 저기 누굽니까? 최백은 교수 데려와야죠. 네. 건국대 최백은 교수. 왜요? 이재명은 멘토. 아하. 네. 그래서 최백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폐 막 찍어내야 된다. 10배, 100배 찍어내서 10배, 100배 인플레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부자들이 가난해진다. 최백은 교수 진짜 머리가 다 근육으로 되신 분인데 인플레 되면 누가 제일 고통스럽겠냐고요. 이 바보는. 결국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찍어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통화국이란 말. 여러분. 이 큰 그림. 인플레 나오면요. 누가 제일 고통스럽겠냐고요. 하층이 제일 고통스럽죠. 부자들은 재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자산, 금융자산 이 비율이 있고 다 포트폴리오가 있고 물론 고통을 받겠죠. 그 사람들도 화폐가치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전보다는.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라면 하나를 10,000원 주고 살아야 되는 자산 없는 서민들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김경률 회계사님 보내드리기 아까운데 저희 기회가 되면 특집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최근 한강버스와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앞장서서 맹공에 나선 모습인데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사실상의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게 모셨어요. 앞에 토크가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드렸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한 차례 논쟁을 벌였던 오세훈 시장과 김민석 총리가 어제 한강버스 사고로 또 한 번 대결 구도에 모였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철저한 원인 조사를 하려면서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총리가 이제 서울시 일에 대해서. 근데 요즘 유독 눈에 띕니다. 오세훈 대 김민석 구도.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당권을 노리는 게 맞다. 이건 당권을 노리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메소드를 해보면 그 입장에서 서울시장 관심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인은 특히 약간 그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굉장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뭘 관심 없다고. 아니 근데 예전에 네. 예전에 이미 한번 떨어진 바도 있었고 하니까 정치인들은 꼭 리턴 매치를 해서 이기고 싶은 그런 근성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게 없으면 애초에 정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당권을 노려서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렇게 큰 의석을 점하고 있고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지만 사실 요새는 당대표가 더 세 보이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번 지선까지는 뭐 어떻게 대충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당권을 잡는 게 되게 논리적인 수순 같은데 정치가 논리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 노리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직접 다니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라면서 사전선거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지금 한강버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배가 잠깐 멈춘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울산 화재 공장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쵸. 한마디도 안 이런 했어요. 반도 얘기 없잖아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한강은 거기 이제 그 수상경찰 119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한강에서 크게 문제가 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거기 계셨던 분은 무서우셨겠지만 무섭겠죠. 다행히 무사히 구조가 됐고 울산 화재 공장은 큰일이 생겼는데 울산시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 한마디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울산도 어쨌건 나름 국힘에 계속 텃밭 같은 곳인데 왜 공격을 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의도가 좀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좀 나쁜 방향으로 세월호 트라우마를 계속 악용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방향이 됐건 총리는 총리답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의 그 어떤 그런 다양한 리스크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국정의 다양한 사안들을 챙겨야지 총리라면 이게 무슨 서울시에 뭐 이걸 감나라 배나라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오히려 한강버스는 총리로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진 않았는데 예. 종묘 논장이 조금 특이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런 일까지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야 되나? 지금 이렇게 여러 전국이 시급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세운 4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고시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람에요. 그거에 따라서 합법이다, 조례가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서울시가 그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딱 바로 국무총리가 세계 종묘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아니냐, 이런 문화유산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숨이 막힌다,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무총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해서 나섰나, 이게 이렇게까지 논쟁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일단 지적해야 될 게 숨이 막힌다가 아니라 기가 막힌다였어요. 아, 기가 막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기가 막혀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정기가 막힌다. 종묘로부터 맞아, 어떤 맞아. 기가 있고 그 기가 건물에 눌린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최민희 위원장이 한 말이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최민희 위원장스러운 말. 너무도 최민희 위원장스러운 말을 그냥 총리까지 하고 있다. 근데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은 종묘 지하에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이나 파내고 얘기를 해보시든가. 그 광장시장이나 예. 그 종로 4가 5가 쪽에 갈 때 이제 차를 댈 데가 거의 없잖아요. 종묘공원 지하 주차장만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일련반고 언급도 안 하면서 종묘 앞에다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종묘가 이제 종묘라는 그 건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설계가 돼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고 이제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들어갈 때 시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점 종묘가 높아요. 높은 데 있고 우리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 왕가의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그 조상님들이 굽어보게 만든. 맞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계속 굽은 상태에서 들어갈 그쵸.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만들어. 굽신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그러면 그 조상님들 눈에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 후손들이 고층 건물 세우고 잘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닐까? 만약에 거기에 진짜 무슨 조상님의 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조상님들한테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종묘의 뷰를 지켜야 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종묘가 들어갈 때 조금씩 점층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미학적 설계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묘로 들어가면서 보는 종묘를 지켜야 되는 거지, 종묘에서 바깥쪽을 보는 뷰를 왜 지켜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뷰를 지켜주면 되지, 예. 종묘에서 바라보는 뷰를. 예. 전기가 흐트러진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엉터리 발상인 게, 예를 들면은 세계 문화유산 중에 세계 문화유산인 타지마할 같은 경우도 타지마할을 바라보는 뷰는 굉장히 뒤에 아무것도 없고 딱 타지마할만 보이게 돼 있지만 타지마할에서 바라보는 뷰는 빈민가예요. 거기 앞에 옛날부터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빈민가가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문화유산을 위해서 빈민가도 다 쓸어버려야 되나요? 무슨 88년도에 올림픽 하겠다고 판자촌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고층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허용은 하되 너무 고층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기자지구인가요? 가자지구인가요? 예, 거기 거기,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있는데 피라미드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떡하니 피라미드가 있으니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층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는 재개발은 허용하되. 뭐 일단 그 고층 빌딩을 어떻게 채울 거냐, 공실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건 다 맞는 말인데 그걸 정부가 미리 리미트를 빡빡 정해 놓는 것보다는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게 해야지. 지금은 거기다 고층 건물을 지어라가 아니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게 하겠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땅을 뭐 분양을 받건 뭐 해가지고 그거 개발하는 사람이 야, 내가 보니까 저층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는 그 개발 조합 쪽에서 수익성이 저층으로는 도저히 안 나온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층을 할 수도 있는 거랑 고층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일단 뭐 개발 조합에 당연히 고층을 원하겠죠. 근데 그거를 무턱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고, 게다가 지금 종묘라는 그거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랑스의 팡테옹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프랑스 공화정이 시작된 다음부터 정확히는 이제 공화정 이전 사람들도 루소라든가 이제 볼테르라든가 이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제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는 프랑스 공화국의 위인들을 안치하는 곳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팡테온이 일종의 공동묘지죠. 그리고 국립묘지. 예. 국립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프랑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가서 구경하는 곳 아닙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구경을 하는 곳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묻혀 있고 왜 묻혀 있는지 프랑스인들은 다 알고,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더 좋은 아름다운 프랑스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되새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종묘가 그런 기능을 하나요? 종묘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이씨 왕조를 되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물론 이제 뭐 영토적 연속성도 있고 국민의 구성의 연속성도 있지만 국가의 정신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극복했어야 될 어떤 과거의 왕조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 현재의 대한민국에 싹을 뿌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곳을 어떤 신성한 곳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현대인의 삶을 더 우선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프랑스에는 팡테옹이 있으면, 그러니까 프랑스의 팡테옹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묘역이 되어야지. 근데 종묘는 애초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종묘는 기본적으로 그냥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어떻게 잘 작동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뭐 기가 있고 뭐 조상의 얼이 서려 있고 뭐 이런 종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게 이분들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냐? AI 시대에. 예, 당신들의 국가는 대한민국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조선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워낙에 성약자 같은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선에 예. 대한 동질감을 갖고 있나 보다. 예, 그러니까요. 본질론자들이기 때문에요. 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설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또 국무총리실 산하네요.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조직을 구성한 건데요. 이 김 총리의 제안에 이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면서 신상 필벌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부 TF가 공무원 전체를 조사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공무원 사회를 뒤흔들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죠. 불법 수사하는 거죠. 핸드폰 걷어서 락 풀러라. 이거 수사예요. 네. 아니, 위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 존중이란 말도 너무 역설적이고 가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데, 헌법을 앞세워서 위법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 386 세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자기네가 뭐 대학교 갈 때 뭐 경찰이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너 가방 열어봐 뭐 이래가지고 가방 안 열어보면 막 때리고, 예.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공무원들 니네 출근할 때 다 가방 열어봐. 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그때 가방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핸드폰에는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너 핸드폰 열어봐. 너 핸드폰 열어봐. 지금 뭐 두발 단속도 하겠어, 이러다가 장발 단속도 하겠어요. 컴퓨터도 다 열어보겠다. 장발 단속, 치마 단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먹방 금지시키겠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주 악랄한 비민주주의자입니다. 아주 악랄한 권위주의자들이고 아주 지독한 파시스트들이에요, 이거.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사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애초에 사고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 아니었고 그냥 반체제 운동을 했을 뿐인데, 그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권력을 잡으니까 몇백 년 동안 확립되어 온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원칙 아닙니까? 영장주의. 이런 것도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막 날뛰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당시 희생했던 운동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고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러려고 했나. 자유민주주의를 저놈들한테 위해서 권력 주려고. 싸웠던 사람들은 솔직히 실제로는 동교동계랑 상도동계고, 그 다음에 그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끌어들인 운동권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의 정신을 놓고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데 10시 23분에 해서 새벽 1시경에 해제된 내란에 누가 그렇게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네 지금 담배 있을지 모르니까 다 가방 주머니 털어. 너네 지금 다 뭐 옷에다가 뭐 숨겨왔을지 모르니까 다 홀랑 벗고 뒤에 서 있어.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그거 그렇게 장난스러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하게 남의 삶은 근거 없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은 법원에서도 영장을 되게 신중하게 내준단 말이에요. 예. 영장 내놓지 말아라. 아니, 핸드폰 내놓지 말아라고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성남시장 시절에.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상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신상필벌이라뇨? 이거 지금 재판받고 있었던 사람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지금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 나 빼고는 다 예. 신상필벌. 아니 근데 저 약간 연좌제 같은 소리긴 하지만 네. 김민석 총리의 형도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고 전과 합치면 90범인지 뭐 이렇게 나오는 내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신상필벌이에요, 신상필벌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법을 어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당하며 심지어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민주화 투쟁이고 니들은 그거를 조사하면은 정치 검사하고 뭐 탄압인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니들은 뭐라도 하나 나오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들하고 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온 국민을 상대로 뭐라고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좀 너무 많이 쓰여서 식상한 표현이지만 뭐 나치가 뭐 이렇게 누굴 찾아갔을 때 뭐 나는 침묵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수사를 감행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할 때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부를 그냥 그대로 두면 좀 있으면 전 국민을 상대로 너 내란이지 이러면서 이게 내란이에요. 지금 내란 몰이를 하면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이게 겁니다. 내란이다. 예, 이게 내란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원리, 그러니까 헌정 질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자,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헌정 질서는 어디까지나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영장주의 등등 한 사람의 인신을 정부, 왕, 국왕 같은 권력자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헌정주의라는 건 그런 건데 지금 고대 그리스 떼법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면서 근대적인 헌정 체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내란죄 구성용권은 헌법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제 폭동이냐 이것이 이제 조금 정말 법률상 내란죄라는 그쵸. 말씀하신 건 이거는 아니겠으나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정말 너무 이 사상 검증에 불법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건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수호하겠다는 그 많은 진보학자들 왜 안 말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이제 시사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의 성장기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그 수많은 진보 지식인들,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법 파괴, 헌법 교란, 민주주의 역행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기를 잘못하면 내 동료들한테 욕을 먹겠지 내지는 국힘 지지율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부역이에요. 예, 오히려 그게 부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식인의 존재 이유라는 건 어떤 사안이 됐건 이제 정파적인 유불리를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을 견지하는 게 지식인의 존재의 의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바람직한 정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을 때 단지 그 세력이 내가 지지해왔던 사람들 내지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는 너무 비겁해요. 예, 너무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건 진짜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인데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인데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오죽 자신감이 넘치면요. 이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국민적 반감이 커지니까 또다시 내란 카드 꺼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있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를 했으면 달래줘야지. 왜 또 벌을 꺼내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인 거예요? 이게 어. 솔직히 국힘 탓도 크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 세력이 지지율이 안 나와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건 관심 돌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관심 돌리기가 아니라 예. 정말 시스템을 파괴하고 형용화시켜서 약간 반쯤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아니 지금 예. 검찰을 지금 사실상 와해시켜 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고, 그렇게 이제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기 넘치는 검사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뭔가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 상황까지 와 있고, 경찰은 뭐 진작에 장악을 했고, 뭐 이런 식이어서 자기네들은 범죄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을 때,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이제 뭐 실무적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거냐? 핸드폰 내놔봐 라고 하겠다는 것까지 하고 있으면 이거는 국정 차원을 넘어서 국가 장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뭐 시선 돌리기용 쇼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안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그 첫 번째 지금 이 헌법 존중 테스크포스 팀 예. 꾸려지기과 동시에 그다음에 그 본보기 사례가 나온 듯합니다. 검사장들이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건지 그 경위 좀 설명해 다오 하니까 평검사로 전보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어떤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지금 너무도 상황 세계 전체가 우리의 세상 전체가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이 힘을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우리가 뭐 전환길이다? 우리가 뭐 황교안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나는 저 같으면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 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가 됐는데 왜 저건 아닌데 소리가 내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더블 스코어가 나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이번 지지율 민주당 올랐고 예. 국민의힘 또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신들만의 에코챔버에 갇혀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반향실에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외치는 구호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진짜 망합니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아니 어제 제가 이제 그 시청 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집회를 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젠 정말 한 줌이에요. 차선 뭐 3개인가 4개인가 잡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경찰이 반이고 모여있는 사람 기껏해야 뭐 100명 단위도 되지 않는 정도의 무슨 집회인데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구호가 들려오긴 하지만 아니 뭐 지금 그런 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국민들 전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나가야 될 상황에 지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는가? 지금 검사 집단도 정말 갑갑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말에 검사장들 평검사로 전보시키겠다, 검토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핑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분명히 한 명이 지시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게 뭔 불이익이냐라고 하죠. 불이익이 아니랍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고 직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을 변경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뭐 예를 들면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소 포기 뭐 이런 항소 자제다. 아니 수능 포기가 아니라 수능 자제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 이런 식의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브레이크를 하나도 못 걸어주고 있는 건 진짜 정치의 잘못입니다. 제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내용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 제목만 보시지 말고 구호만 보시지 말고 내용 좀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네. 뭐 공직자 휴대폰 제출 강요 금지법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예.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사안 대 사안 건 바이 건으로 나갈 게 아니라 예. 그냥 전반적인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뭐요? 아니 지금의
지금까지 검증되어 온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아, 그게 나름의 숫자를 보고 결정하고 있는 거래요. 숫자를 보니까 어떻게요? 결집이 우선이더라. 아, 결집이 우선이더라요. 그래서 결집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나름 숫자를 보고 전략을 짜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먹혀요. 말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국힘에 뭘 기대하면 안 돼요. 대한 세력이 아닙니다. 국힘은.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나치가 사실 마지막으로 그 총선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을 때도 50%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냐? 그 당시에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민당이 바로 지금 국힘처럼 자기네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요 표만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확장성 있는 의제를 내지도 않고 똘똘 뭉치는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히틀러는 이제 독일 국회의사당에 불도 낸 다음에 아마도 그런 조작극을 벌이면서 이거 다 공산당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막 몰아가가지고 더 공산당을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지지를 얻은 다음에 법을 바꿔가지고 철통체제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총통의 독재체제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가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을 그렇게 진심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국민들 전반이.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꽤 높게 나오지만 이건 어차피 정권 초고 지금 워낙에 큰 이슈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긴 모르지만 그냥 대통령한테 일단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 정도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독재의 근거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은 반대편에서 대안을 못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 숫자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인데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도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훨씬 높죠. 지금 54.5%. 예. 좀 떨어졌습니다. 예, 좀- 초에는 52%까지 떨어졌다가요. 팩트시트 관세 협정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54%로 올랐습니다. 처음 52%는 전주 대비 약 4% 떨어진 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그걸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절반의 국민들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 재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20%, 3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70% 정도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의제와 여론을 가지고 대항마가 되어줘야죠.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긴장을 해서 일을 해서 국정을 잘 수행해서 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면은 국민 여론으로 그냥 이제 뭐 사면을 해주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외롭습니다. 예.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의힘이 보통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집15 부동산 대체 후폭풍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 등으로 여권의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장동 이슈에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이 야당으로는 향하지 않은 민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주초에는 52% 정도로 전주 대비 약 4%포인트 떨어졌다가 외교 등 성과 등으로 인해서 다시 54.5%로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2.2%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또 소폭 0.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3%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와, 그래서인가요? 여당은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야당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뭘 견제할까요? 우리 앞에서도 그 얘기 한참 했습니다. 그럼요. 뭐 제가 예. 여러 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입이 아프죠. 이제는 제가 지지율 올라가는 방법을 여러 차례 우리 정치대학에서 그것도 정치대학이니까요. 이제 정치대학 예. 그냥 국민의힘 앞에 정치대학의 배 소장님 멘트를 틀어놓고 있어야 되나 봐요. 하루 종일 들어요. 하루 종일 틀어놔서 예, 강제로 듣게 해야 되나 봐요. 심지어는 뭐 각 정권의 성공에 대해서도 제가 다 컨설팅을 했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길 텐데 예. 자다가도 뭐 대추나 뭐 뭐를 먹는 건지
떡을 안 먹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사 이익을 얻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도권을 못 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P 정말 제가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하도 제가 3P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 이야기 안 해도 피가 나. 피야. 예, 제 귀에도 피가 납니다. 첫 번째 P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네. 귀군형이 뚫릴 때까지. 제가 필라스피, 철학이다. 네. 이 철학은 뭐냐면 중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철학을 내서야 된다.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끌어내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안은 뭡니다. 이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2개월, 4개월, 6개월 지난 뒤에 바뀐다. 마지막에 P는 뭐냐면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황산벌에 나섰던 계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5천 명이 버틸 수 있는 똘똘 뭉친 거예요. 아니 파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 스파르타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300명이 똘똘 뭉치니까 버틴 거예요. 나중에 뭐 지긴 졌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랑 맞서서 300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300명이 똘똘 뭉치니까 이게 3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에 P가 people,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했던 대안을 제시한다가 policy, 그 다음에 이 이념을 외연을 확대하라는 게 필라스피, 이게 3P잖아요. 3P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성공하는 파티가 됩니다. 성공하는 파티도 P죠. 파티가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대선에서 승리해서 president, P가 되는 거죠. 완벽한데 완벽하죠. 장동혁 대표는 이 작전의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필라소피를 먼저 일본으로 하셨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 필라소피는 강성 필라소피죠. 예. 숫자에 나름 숫자를 보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던데 people, 똘똘 뭉치는 게 우선이다에 우선순위를 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people은 우리끼리. 그 people은 전체가 아닌 거죠. 보수 진영 전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야기해봐. 이 질문은 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한 5만 번, 7만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세보니까 제가 35년 저의 분석 기간 동안 우리도 귀가 뚫리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 이제 지쳐. 그러니까요. 지쳐요. 질문하는 저희도 지치지만 지쳐요. 네. 귀가 뚫리도록 이야기해야 지쳐.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아니 거침없는 입법 동원 행보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시킬 수 있는 검사 파면법까지 입법으로 물어붙이겠다고 하고 심지어 검사장 전원을 공동 명의로 올린 그러니까 반발글이요. 내부망에 공동 명의로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발령하겠다라는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럼 아니, 검사 항소 안 한 게 잘했다 이거예요? 항소 안 한 거 잘한 거다?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잘한 양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냐고요. 그걸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민주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안 듣는 걸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뭐 제가 뭐 길을 뚫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깃바람을 풀어 넣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 대로가 무슨 뭐 강남대로 올림픽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뭐 그리고 국민들이 개빡쳐도 뭐 어차피 국민의힘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 욕하다가 그냥 뭐 지치면 그만두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이제 뒤바꿔 놓고 그래서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 제가 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사들도 어차피 1년 뒤면은 저 사람들 다 백수 될 사람들이고. 검사 아니고 공사가 되는 거죠. 공소청의 수사관이니까 공사가 되는 거죠. 네. 뭐 다 되겠습니까? 그 인원이 다 어떻게 가겠어요? 일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로 전업해야죠. 그렇죠. 이제 로펌이 미어 터지는 거죠. 네. 로펌 대란이 오겠죠. 우리 임 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예. 야, 이 검찰청법이 네. 사실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 역대 있었습니까? 옷을 벗기는 거죠. 옷을 벗기는 거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 지금 난 도로의 이름이 올림픽대로도 아니고 강남대로도 아니고 강변북로도 아니고 마음대로라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거 하나 믿고 있는 민주당이 믿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국민들이 개빡쳐도 야당 보기 최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세력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뭐 아니면 말고 그런데 뭐 이걸 뭐 뒤엎을 세력이 있어야 몸조심을 할 텐데 뒤엎을 세력은 없어. 지금 벌써 몇 번 자빠져 가지고 뭐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휴우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를 농락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검찰 장악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지원 세력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뭐 민주당이 딱 간파를 한 거죠. 보니까 이제 탄핵 세력 됐고 정당 해산으로 이제 몰아가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하고는 뭐 사이 안 좋으니까 오합지졸, 이합집산이고 그래. 우리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거의 뭐 지지율이 뭐 35% 돼도 국민의힘은 25%니까는 오케이. 그냥 우리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사건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주진우 전 의원, 네. 현 의원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머지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던 의원들은 정작 보이지를 않습니다. 항소 포기 사건의 책임론이 집중됐던 노만석 전 직무대행이 그냥 뚜렷한 설명 없이 물러났고요.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혹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죠. 힘 좀 내주세요. 왜 이렇게 힘 빼는 질문 답변만 해주세요. 답이 아니 없는 왜냐면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답정너잖아요. 자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잖아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제대로 진행될 기미뿐만이 아니라 뭐 잡티까지 다 있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특검이 된다고 해서 되겠어요? 모든 권력은 다 민주당에 다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포장을 해서 과장을 해서 또는 제가 뭐 상상을 요구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데이터 전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추도사.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힘을 내요. 저는 사실 지금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 나라 걱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대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추위를 뚫고 바람같이 해성같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특검이라든지 이런 법안 통과가 이미 지금 107명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P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다? 3A가 있다.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바른 소리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세미나도 안 불러요. 왜? 쟤는 와서 썬소리 하는 애. 제가 와서 하는 말은 다 좋은데 너무 우리는 아파. 아파.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마조마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를 부를까 봐. 저걸 또 수용할까 봐. 그 동태를 그렇죠. 켜보고 있군요. 동태뿐만 아니라 전 생태, 노가리까지 다. 노가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3A인데 첫 번째 A는 뭐냐면 바로 attention이죠. 주목을 받아야 돼요. 자, 주목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A가 attraction, 매력이에요. 그건 뭐냐? 지금 107명의 의원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 장애 투쟁 가지고 안 한대요. 이래야죠. 국회의원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걸 묵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삭발하겠습니다. 107명이 로텐돌에서 107명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 결의와 단호함, 이걸로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항소 포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검찰들이 항명했다. 검찰 저 새끼들 말이야. 검사 새끼들 말이야. 저렇게 말이 항명하고 저 따위 정신 상태 가지고 무슨 공무원이야. 이렇게 희석을 시키고 이른바 이슈를 전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단호하며 마지막에 A는 뭐냐? affection. 그럴 때 국민들도 희생하는구나. 그러니까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도저히 우리는 이 정부와 못 가겠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국민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우리 다 삭발하겠다. 다 로텐돌에서 목숨이 끊어지나. 그러면요. 국민들이 처음에는 10,000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10만 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 1000만 명이 모입니다. 저는요, 하려면 그렇게 하라. 수도 없이 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봐. 그러니까 배추도서와 국민의힘 간의 접촉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요즘 뭐 전화 통화 오거나 그런 뭐 치지직 소리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많이 들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취직이 아니라 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3대 좀 특권 얘기도 해봐야 이명현성이 있나? 예. 3대 특권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2차례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장도 기각되면서 과잉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죠. 그러니까 이럴 걸 다 예상을 한 거죠. 예상 안 했습니까? 책 보면 M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수사라는 것은 뭐예요? 무리한 수사. 네. 또 무리한 수사는 뭐다? 압박 수사. 그러면은 결국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국정 운영 잘못했다. 비판해야죠. 비판할 수 있죠. 정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과 저는 냉철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과 내란. 아니, 그럼 그것과 내란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란 죄와는 다른 얘기.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특검이라는 건 뭡니까? 다 정치 수사일 거 예상한 거잖아요. 그럼 뭐다? 그럼 결국은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명분을 만들어. 저 봐라. 내란 세력 아니냐. 심지어는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공격하면 얼렁뚱땅 은근슬쩍 그걸 비상계엄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이렇게까지 다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초딩도 아는 거예요. 아직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도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한쪽을 초전박사를 내고 완전히 이제 자신들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정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건 애당초 기소를 목표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면 수사 다 해놓고 뒤져봤더니 별게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원석입니다. 민중기입니다.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척 보면 M입니다. 예.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법부가 계속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당장 사법 탄핵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쿵쿵짝짝이 맞는 거죠. 사법부 전원 핸드폰 포렌식 해보겠습니다. 공무들도 다 포렌식이에요. 이민선 포렌식, 배추도사 포렌식 다 포렌식이에요. 전 공무원이 아닌데. 만들어버리면 되죠. 아. 1초 만에 만들었다가 바로 0.1초 만에 포렌식. 어공해서 그렇죠. 어공 만든 다음에 그렇죠. 아주 놀라운 산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몇 번 말씀드려야 되는. 그 안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름이 무슨 대로라 그랬어요? 마음. 네. 지난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뭐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마련, 수익 회수 그리고 미국의 핵잠 건조 부분 등에 대해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야당은 공격을 하고요. 여당은 그건 트집을 위한 생트집이다. 이건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한 배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죠. 뭐 제가 배 교수라 부르는 분도 계세요. 제가 또 이제 겸임 교수나 또 현장 교수 많은 또 겸임을 했었었죠. 또 현장을 역임했었었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자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면 돼요.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발음부터가 팩트 시트가 아니라 팩트 시트. 그 다음에 SHET이기 때문에 장음 발음이 나면 쉬 발음이 나요. 시트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시트. 발음이 유의해야죠. 잘못 들었어요. 백지 시트. 백지다. 아무것도 안 됐다. 백지 시트. 자, 이걸 보면 이걸 일단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된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일단 잘 됐어. 더 어떻게 시간을 끌어. 그러니까 잘 됐는데 또 하나 보자고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지속이 됐으면 타결 안 됐겠어? 타결됐겠지. 하여튼 잘 된 건 잘 된 거야. 근데 두 번째 따지고 보자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를 해야 돼요. 자꾸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전 인수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 정치대학의 효과야.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를 하게 되면 자꾸 아전 인수가 되더라. 그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절촉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뽀대가 나겠지. 그렇게 해야. 지금 이제 다 됐으니까 다 된 밥에 뽀대 뿌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뽀대가 나겠지. 대통령이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이제 또 지지율도 올라갈 테니까 지금 항소포기 때문에 안 올라가지만 근데 첫 번째 따져보자고. 자, 핵 추진 잠수함. 이게 장소 결정됐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안 썼다. 합의가 있었다. 다만 왜 팩트시트에 왜 안 적혀져 있느냐? 또 배웠죠. 예, 안 적혀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너무 당연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합의 안 된 거예요. 안 된 합의 거다.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이제 딸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장관 김 너 그러지 마 경고해 조심해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스가 조선업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우리가 가져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가 투자했는데 뭐. 아니 1,500억 달러는 누구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고지금 최근 전에 해군 참모총장이 나왔는데도 해군 참모총장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발 좀 이건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 받을 텐데 이런 걸 자꾸 왜 오지를 부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느닷없는 방위비 330억 불은 뭐야. 그동안 계속 방위비는 절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근데 330억 불이 이게 웃기는 게 웃으면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코리아 캠프 프리즈 우리 배추도사 라티스 도사 넘버원 캠프 프리즈 이름 캠프 트럼프로 바꾸라는 데는 안 바꿉니다. 방송 안 보나요? 그러면서 한국은 100억 불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임기 동안 생각하면 330억 불 내년부터잖아요. 내년부터 대통령 임기가 딱 3년 남았거든. 매년 100억 불이야. 물론 이제 10년으로 계산되긴 했는데 임기로 환산해 보면 100억 불이야. 트럼프 조건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24조 이게 48조 원인데 24조는 미국 무기산다며? 그럼 우리 방사는 어떻게 돼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런 걸 못 봐.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민주당은 참 이런 거 잘해. 그래서 민주연구원도 있고 딱 보면은 다른 것 떠나서 핵 추진 잠수함 우리 경제하고 지금 당장 별 상관없어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보수까지도 핵 추진 잠수함? 들어온대. 그럼 한 30대들도 그다음 이제 우리 핵 끓이지 않아도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잘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힘도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팩트시트 관세 협정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한 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잘한 편인 것 대비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게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항소폭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소폭이 이거는 굉장히 큰가 봐요. 이거는 이미 관세 협상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사실은 10월 말에 7월 30일에 끝나서 금방 주고. 8월 달에 지지율 한 차례 올라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APEC으로 2차례 또 올려. 국민들도 고마워라 이제. 황남빵 한두 번이지. 계속 황남빵이야? 빵빵 터져?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항소포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체 대통령은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에 이 균형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죠. 정상호 법무부 장관 경고합니다. 신중하게라도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적어도 뭐 다른 정치적 발언을 떠나서. 그리고 임원정 검사장한테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임원정 검사장은 지금 지금 무슨 지금 백희룡 경정 때문에 정신이 좀 없으시대요. 그래요? 네. 역시 우리 해룡 형님이. 네네.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겠죠. 그냥 골치 아프죠. 지금 또 G20 나갔는데 G20은 트럼프는 참석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장소, 책 추진 잠수하면 장소를 더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하면 장소 만들기로 했잖냐. 장소 결정 안 됐는데 뭐 결정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치대학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제가 필독을 권하는 책,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여러분들 자녀를 분들도 그 자녀의 인생을 앞으로 코칭을 하실 때 꼭 읽어야 되는 책, 꼭 읽어야 되는 책은 메가스터디나 뭐 어디에 학원의 책이 아니라 뭐 비상 또는 이상 에듀, 그 다음에 공부는 에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은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를 잘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를 잘하면 인생에서 이렇게 그냥 빛이 나. 핵 추진 잠수함! 이러니까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정신이 그게 다 쏠리잖아. 그게 대중이라는 거예요. 대중은 뭐냐? 대중. 자,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빨라야 2037년에 들어와요. 2037년에 들어올지, 아무리 빨라야 그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2025년이죠. 우와! 관세 협상은 지금 당장.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일본은 잠깐만요. 예. 일본은 지금 15% 돼서 자동차 관세가 환급이 지난 6월인가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때부터 돈을 받는 거야. 환급에서. 근데 우리는 빨라야 이번 달부터 환급받아요. 그거는 왜 협상 못했죠? 그 협상이 중요한데. 지금 김정관 장관은 거죠. 러터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9.11 추모식에 내가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해야 될 협상을.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걸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를 막기 위해서 2008년 광우병 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레토릭이라니까. 이게 레토릭은 대중들은 정치 대학이니까 대중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 하지만 안 넘어가는 단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매주도사. 대장동 항소가 지금 이 관세 협정이 대장동 항소의 부정 여론을 덮기만으로는 이제 좀 다 식어가는 그렇죠. 주기다. 중도층이 빠지죠. 중도층이다. 그 중도층은 왜 항소 포기를 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항소 포기는 민심 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긍정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바람에 이제 배임죄 폐지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까지 추구했다가는 그 중도층 민심의 변화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나오네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 어떤 길이 뚫려 있습니까? 아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만사형통 마음대로. 네. 김희어지. 배임죄 폐지도 여전히 추진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 코멘트.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